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정부의 정당성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부 형태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고대 왕국의 정부는 왕실이었죠. 왕실은 민주정치를 채택하지 않았죠. 고대 왕국에서 정부가 정당성이 없냐는 거예요. 정부의 정당성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현 시대 사람들이 정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사람들은 민주정치가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민주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없어. 고대왕국에서는 민주정치를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정당성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대왕국 역사는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불법 정부니까. 현 시대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정부를 용인했냐 안 했냐 그 절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죠. 그 고대 왕국에서는 그래요. 왕실이 정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정부, 정당한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남아있죠. 한국에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 기준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한국민들이 용인했나요 안 했나요? 그 어느 정부나 100% 국민들이 다 용인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용인했냐 안 했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판단하기 쉽죠. 선거에서 진 적이 없고 압승한 경우가 많았으니까. 당대의 국민들이 용인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설명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모든 한국인들이 군사정부 이전에는 민주정치 실시보다는 근대국가 수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배경도 설명을 했죠. 식민지를 겪었고 또 근대화를 겪었죠. 총독부 시절에. 군사정부는 정당한 정부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고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죠. 뭐 대부분 다 선거에서 압승했죠. 그 선동과 거짓으로 몰아낸 게 문제라 했죠. 그 민주정치를 훼손한 거죠. 그 조선 총독부는 어떠한가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80% 한국인들이 창씨개명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창씨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원 입대를 신청하라 하면 경쟁률이 한 45대 1 됐다는 거예요. 한 10,000명 군인 뽑으면 한 4만 명, 한 40만 명이 지원했다 이 말인 거죠. 또한 주변 종족들의 평가도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 종족들이 한국인들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국에 일본에 협조하는 이들.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인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소련 영토에 있는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의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조선총독부를 용인했구나. 그럼 조선총독부 역시 한국의 정부의 역사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뭐.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거짓 기록도 아니고 또 사실도 마찬가지고 주변 종족들이 평가 소련으로 이주시킨 행위 뭐 다 그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산 증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 민주 정치와 근대 국가 수립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근대화의 이념은 어떤가요? 정부를 민간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간 아래 두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이제 새로운 국가를 근대 국가를 건국할 때는 왕실 귀족 같은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정치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다 그렇진 않죠. 뭐 영국이나 일본에는 왕실이 있잖아요. 또 그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면 또 왕실 또한 권한은 축소시키지만 여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국과 좀 다른 상황인 거죠. 한국에서는 왕실이 왜 없나요? 근대국가 수립에 도움이 안 됐다. 또 국가를 멸망에 이르겠다 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기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를 한 거죠. 근대국가 수립에. 저항을 한 거죠. 그런데 민주정치 자체가 어떤 근대국가 수립의 용이한 수단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 이념 때문에 민주정치를 도입하지만 근대국가 수립과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수준을 높인다 해서 근대국가 수립에 용이하고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가장 큰 공적이 있는 정부는 어떤가요? 군사정부잖아요. 군사정부 이후 정부는 민주정치 수준이 높아졌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성도만 떨어뜨렸죠. 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근대화 이념으로 인해서 민주정치 도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큰 상관은 없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근대국가 유지 발전을 위하여 민주정치를 도입하고 실시했다. 사실이죠. 이유는 설명했죠. 고대 왕국에서는 특정 가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여 세금을 통해 절대다수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산업을 통제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민주정치를 도입하여 실시했고 큰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민주정치를 도입해서 큰 효과를 보았죠. 민주정치 때문일까? 한국에서는 또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 정치 형태가 결정한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 민주정치를 통해서 근대 국가 수립 조치를 실시한다. 그럼 근대 국가 수립이 되는 거죠. 권위주의 정치를
실시하더라도 그 세력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라서 근대국가 수립 조치를 실시하면 또 근대국가가 수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정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까지 이어지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은 김영삼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중단되었고, 그렇죠. 다양한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반기업 정서를 유포시키면서, 그래요. 군사정부 때는 뭘 했나요? 신산업 육성을 했죠. 그 결과 대기업도 많이 생기고 중소기업도 많이 생겼죠. 대기업 협력업체는 당시에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산업정책이 중단되었죠. 국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인 법이 종부세, 법인세 인상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했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신분제도를 용인하기까지 했다.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익을 보장하려 하고 특혜를 주려 하고, 세월호 사건이건 광주 사태건 또 독립운동가도 후손이라면서 각종 이익을 보장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은 다 근대화 이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더니 오히려 근대화 문명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한국보다 빨리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국가들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에서만 일어났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더라. 따라한 부분도 크죠. 근대국가의 목표 중 하나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즉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의 자유 외에도 생활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역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 진출이 가능했고 좌파 세력은 이를 적극 이용했다. 어지간하면 이제 그게 반국가적 행위라 하더라도 자유를 보장해 주려 한다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에 따라서 어지간하면 통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랬더니만 반근대적 인사들이 집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집권한 뒤 반근대적 조치를 실시하니 선진화된 근대국가에서도 재산 약탈, 인권 유린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반근대적 인사가 볼 때 이거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에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돼 생각하면 자유를 침해하려 하잖아요. 계속 함부로 말 못하게 하려 하고.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더라. 민주정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한국을 첨단 산업국가로 만든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민주정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적 목표로 인해서 좀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완전 폐기하진 않죠. 그래서 선거가 항상 있고 선거 결과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용이한 거죠. 우파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정치를 중시하지만 좌파 인사들은 민주정치를 경시한다. 민주정치 핵심을 두 가지만 고르라면 선거와 권력 분립이다. 예전에 말했잖아요.
공산주의자도 자기가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한다. 다 민주주의를 내세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현 시대 집권자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인사들은 어떤가요? 민주정치를 중시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공산주의 활동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정치를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집권한 북한은 어떻냐는 거예요. 한국처럼 민주정치가 실시되냐는 거예요. 거기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용인하고 신분제도를 용인한다는 거예요. 공산당 당원들은 특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대왕국하고 똑같죠. 그 한국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려 하지 않더라. 유엔에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를 실시하려 했는데 선거를 거부해 버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폭동과 전쟁을 통해서 집권하려 하잖아요. 선거에 찬성하는 사람은 분단 세력이다 이러면서 대표와 대표 집단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국가를 건설해요? 평화적으로 건설하려면 선거를 실시해야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좌파인사들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폭동을 통해 집권하려는 시도를 했다. 최근에 보면 그러하죠. 한동안 사라졌죠. 이제 건국 뒤에는 한참 사라졌죠. 그리하여 일어난 사건은 2008년 발생한 사기와 선동으로 일어난 광우병 사태이다. 그래요. 2007년 12월 이명박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인 22.53% 차이로 당선되었고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에게 압승했다. 이명박이 압승을 했죠.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분열되어 이회창계와 박근혜계 인사들은 별도로 선거를 치렀는데 당시 우파가 얻은 의석수를 합하면 200석에 육박했다. 좌절한 좌파 인사들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사기와 선동과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국가를 이제 계속 혼란 상태에 빠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광우병 사태를 통하여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래요. 광우병 사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선거에서 패배하면 폭동으로 뒤집겠다는 좌파 인사들이 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때 또다시 그래요. 우파 정당을 지지했죠. 근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선거에서 패배한 뒤 선거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광우병 사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선거 결과를 이제 계속 뒤집으려 하려는 거죠. 2016년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관여했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밀란을 일으켰다. 다 최근 역사니까 이제 다 알죠. 최순실은 오래전부터 박근혜 비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공직을 맡지 않은 채 비서 역할을 일정 부분 한 사람이다. 사실이죠 뭐. 가장 가까운 비서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집권한 뒤 공직에 나서지는 않았죠.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일과 민간인 비리는 한국에서 늘 있었던 일이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일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은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 그 사실이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확인해 보면 되죠. 각주를 달아놨으니까.
꼭 뭐 노건편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니까 예를 든 거지. 뭐 김영삼 대통령 때 민간인이었던 뭐 아들 김현철 사건, 뭐 국정에 관여하고 뭐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뭐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의 아들들 뭐 다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아주 노골적이었죠.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죠. 반면에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의 장래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어, 저지른 비리 외에는 어, 그래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었다. 뭐 정치적으로 뭐 공직에 나서지도 않았잖아요. 뭐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죠. 뭐 이제 입시 비리 딸을 위해서 저지른 뭐 그런 건 있었죠. 뭐 그것도 제 얘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공직에 임명된 적도 없고 금전을 취득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뭐 예전에 설명했지만 뭐 국정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대통령하고 친할 수 있는 거죠. 그 조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음, 문제가 되겠지만 뭐 어, 그러면 한국이 뭐 신분제 사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친구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민주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문제를 삼은 거죠. 얼마든지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추천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의견을 말해보라 하면 뭐 의견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삼았던 거죠. 민간인의 국정 관여나 비리로 대규모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기는 어려웠고 좌파 세력의 힘만으로는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몰아내기 어려웠는데 2016년 7월 이후 우파 세력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알려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한 각종 공작을 시도했다. 계속 시도를 하죠. 한 1900 아니라 2016년 한 7월부터 계속 뭔가 좀 정부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폭로전을 실시하죠. 뭐 우병우 어떤 뭐 사건들 뭐 관련된 사건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재단 사건 이런 것들 미르 재단 이런 게 있었죠. K스포츠나 조중동과 좌파 세력의 연합으로 2016년 11월 이후 대규모 밀란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대규모 최순실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했다 이러면서 밀란을 일으켰죠. 일으키는 데 성공했죠. 그래요. 누가 시작을 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11월 이후에 대규모 밀란이 일어났죠. 근데 7월부터 공작을 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중동이죠. 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중동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좌파 세력은 이제 그것을 또 서로 협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규모 밀란만으로 정당하게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렇죠. 뭐 측근 비리라 해서 뭐 대통령을 몰아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이었던 김무성과 유승민이 대통령 탄핵에 협조했다. 사실이죠.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결과적으로 좌파 세력은 헌법재판소 협조까지 얻어내 2017년 3월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성공을 한 거죠. 그 결과 상대방 정당은 무력화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쉽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그런 일이 다 알죠.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정당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몰아내고 측근 비리를 빌미로 국정농단했다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걸 빌미로 몰아냈고 또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해서 집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형식만 선거를 형식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떤가요? 민주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거예요. 선거에 불복한 거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한국 최대 세력인 우파 세력은 분열되었지만 사기 탄핵임을 눈치챈 우파 세력은 다시 집결했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왜 집결하기 시작했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안 거죠. 선거나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관습이 깨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선거는 집권을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요? 선거에 승복하는 관습이 있었죠. 1987년 이후. 근데 그게 박근혜 탄핵 등으로 인해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늘 있는 어떤 측근 비리, 국정관여,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좌파 세력은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시위를 시작했다. 사실이죠, 뭐. 이 우파 세력 역시 맞불 집회로 좌파 시위에 맞섰다.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막 몰아내려고 하더라. 한번 이제 맛본 거죠. 선거에 불복해도 되구나. 선거에 불복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구나. 우파 세력 역시 선거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근데 맞불 시위 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우파 세력 역시 선거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시위로 뒤집으려 하니까 선거에 불복하고 대규모 시위가 맞붙더니 서로 상쇄되어 시위는 예전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뒤로는 이제 시위가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양쪽에서 다 일어나니까 정치가 극단화된 거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함부로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제 뭔가요? 근대화 이념 때문에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파멸적인 정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 선거에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 승복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동원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뭔가요? 시위 집회인 거죠. 그러면 말했잖아요. 한국에는 좌파 세력만 있는 게 아니다. 우파 세력이 있다. 선거에 불복하고 밀란으로 뒤집으려 하면
다른 세력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맞서서 싸우게 돼 있다. 그 누가 용인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가면 민주정치를 실시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 누가 깼냐는 거예요, 그거를. 선거의 승복을 안 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린 거죠. 2022년에서 2025년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전 세계는 고물가에 시달렸는데 많은 국가들이 고물가에 고금리로 대처했다. 근데 고물가가 잡혔냐는 거예요. 이중고가 돼버린 거죠,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던 다수의 국민들이 여당 지지를 처리하는 일들이 고금리를 실시한 국가들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각 국가들이 여당들이 대패했다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 미국도 뭐 정권이 교체됐죠.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역시 고금리 정책을 실시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니까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겠죠. 그 결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0석 중 175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당이 되자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사실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파괴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권을 활용했다. 인사권에는 뭐 여러 정부 고위직을 임명이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국회에. 또 파면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죠. 탄핵소추권이죠.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3명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지시켰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 범죄인가요, 범죄 아닌가요? 범죄라는 거예요. 국헌문란이죠.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기능을 막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국헌문란이라는 거예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은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이 수많은 범죄들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졌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 사실이죠. 뭐 이상한 사건이죠.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기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죠. 문재인이. 그 문제인 게 더불어민주당도 뭐 똑같은 좌파 인사들인데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농본주의에 입각한 뭐 이런저런 정책을 보면 똑같잖아요. 뭐 노선이 다른 건 아닌데 대파 간 권력투쟁은 사실은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거죠. 뭐 이 배경이 뭘까? 왜 철저히 수사를 했을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하여간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요? 권력투쟁이 치열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서로가 믿을 수가 없겠죠. 2024년 8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죠. 뭐 계속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하죠. 공직자의 최종적인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판면을 결정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왜 이런 행위를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켰을까? 아예 마비시켜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공직자들 판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려 했던 거죠. 뭔가요? 이 선거 불복이라는 거예요. 권력 분립을 하고 국회에 인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회에 왜 인사권을 줬느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과 집권을 위하여 인사권을 남발하였고, 이는 1948년 한국이 건국된 이후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 없었다는 거예요. 공직자가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르지 국회가 나서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죠. 정부 기관이 고장나면 누군가가 차단해야 한다. 막 인사권을 남발하더라. 어떤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그건 이제 어떤 현상인가요? 국회가 고장이 나버린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계로 비유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분리시키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기구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두꺼비집이라고 불리는 분전반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누전 차단기는 이상 전류를 차단하여 위험을 전가한다. 그것도 어느 집에나 다 두꺼비집이 있잖아요. 거기 뭐가 있나요? 누전 차단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설치해놨냐는 거예요.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위험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다치게 하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했잖아요. 과도한 전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취지에 맞지 않게 국회의 권한을 막 활용을 한 거죠. 차단기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국 권력 구조상 누전 차단기 역할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래전에 좌파 세력에 장악되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차단기 역할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체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자제를 바란다. 그러면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 우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그런 역할이 있나요 없나요? 함부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죠. 권력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권한을 활용한 거죠. 윤석열은 누전 차단기가 되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은 바로 잡아서 국회 권한을 정상화하려 했죠.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좌파 세력은 또다시 대규모 시위와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려는 시도를 했다. 혹시 했잖아요. 하지만 우파 세력 역시 박근혜 탄핵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우파 세력 역시 대규모 집회와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 파면을 막고자 했다. 정확한 여론은 알 수 없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처음에는 여론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대등한 상태에 이르렀다. 처음에 이제 밀렸는데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랐죠. 직결했죠.
윤석열 탄핵 정국은 박근혜 탄핵 정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중동이 앞장섰고 마찬가지로 조중동이 또 앞장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는 의원들이 나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했다. 그래요. 그 결과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쉽게 집권에 성공했다. 또다시 무력화시켜서 손쉽게 집권했는데 또 박근혜 정부 때와는 또 달랐죠. 그래도 한 20, 박근혜가 탄핵되고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한 20%였는데 김문수가 나와서는 40%대 득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다 보니까 또 사기 탄핵이다 이러면서 그래도 한 우파 세력의 한 80%는 직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가를 혼란 상태에 빠뜨려 집권하는 행위는 그 절차가 법이라는 형식을 따르더라도 선거를 무의미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민주정치에 위배된다. 그래요. 선거를 왜 실시하느냐 그런 걸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절차를 통해서 뒤집어 엎는다. 그러면 이제 민주정치의 핵심이 되는 선거가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탄핵 소추권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특정 집단의 집단의 집권과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이 권력 분립 위치에 어긋나니 민주정치에 위배된다. 탄핵 소추권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집단의 집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1987년 이후 민주정치 달성은 100% 가까이 이르렀지만 선거에 불복하고 권력 분립을 파괴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정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렇게 됐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중시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달성도는 30%로 하락했다. 민주정치 달성도가 대폭 하락한 결과 한국인들은 선거를 장난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2026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부정선거가 실시됐나요? 공직자나 국민들이나 선거를 이제 장난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두 번이나 뒤집었죠.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을. 그리고 이제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시켜서 당선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 반은 인정하지 않겠죠. 정당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거를 치러야지. 싫더라도 정부로 용인하지만 우파 세력이 당연히 좌파 세력이 집권하면 싫죠. 좌파 세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싫지만 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용인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로. 근데 정당하게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시켜서 당선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 안 하죠. 왜 인정하겠어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관습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